정 과장님, 저는 제 회사를 정 과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우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정 과장님, 저는 제 회사를 정 과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그 남편은 회사를 넘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치셨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초겨울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리의 나무들은 이미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심의 골목들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발걸음으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여미고 추위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고 각자의 일상에만 몰두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36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이 골목을 5년 넘게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니던 골목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와 내일 아침 회의 준비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업무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길은 큰 길에서 벗어난 이면도로여서 차량 통행도 드물고 상가도 몇 곳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인적이 더욱 드물어져서 우진은 이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색 아스팔트 위로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굴러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고르지 않아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년의 부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골목 한편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으며 한 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쇼핑백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들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도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너 명의 행인들이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모두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괜히 엮이면 곤란해질까 하는 침묵이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의로 도왔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거나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뉴스들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부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우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몇 초가 지났지만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쓰러진 부인과 주변의 사람들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선뜻 나서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지인들의 이야기에서 수없이 들었던 경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 선의가 악의로 둔갑했던 사례들, 그 모든 것들이 우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고 몸이 축 늘어지며 힘이 빠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몇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머니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우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빠른 걸음으로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바지를 통해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부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보이세요? 부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부인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쓰러진 분이 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음성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골목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근처 건물의 이름과 특징적인 표지판을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구급차를 출동시키겠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내에 따라 우진은 부인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지 확인하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부인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담원의 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셔츠 위로 스며들었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인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곧 구급차가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우진은 부인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부인의 손이 우진의 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힘은 분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손의 힘에는 분명한 생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 작은 손의 움직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부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실제로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우진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물을 가져왔고 젊은 여성이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조금씩 거치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교통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골목 입구를 확보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벽에 반사되며 춤을 췄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웠고 하얀 차량이 빠르게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도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우진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들 것과 장비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부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측정했습니다. 우진은 옆으로 비켜서며 부인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약 7, 8분 전에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오락가락하고 가슴 쪽에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부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심전도를 확인하고 정맥 주사를 놓는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계십니까? 우진은 부인의 가방을 찾아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적힌 이름은 강민서였습니다. 비상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조치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우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다시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진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쇼핑백과 채소들만이 방금 전의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것들을 주워 골목 한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외투를 다시 입었습니다. 구급차가 새 담요를 남기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름도 사정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그 일을 오래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에서, 점심시간에 그 일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으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한 영웅심이나 선의를 베풀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랬고 자신이 그곳에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팀 회식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밀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 한잔 했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부인이 쓰러져 있던 자리를 흘끗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오래 곱씹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6의 미혼 남성, 중견기업 과장,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 주말이면 헬스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고 가끔 부모님 댁에 들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불행하지도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업이팀 정우진 과장입니다. 정우진 과장님 맞으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고 또렷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태평산업 대표이사실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평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은 우진에게 낯설었습니다. 거래처 목록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께서 정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면담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업무적인 용건은 아니고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 인사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동명이인과 착각하신 것은 아닌지. 지난 11월 23일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길에서 쓰러진 여성분을 도와주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 우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골목길, 쓰러진 부인, 구급차. 그날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 대표님의 부인이십니다. 우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부인이 어떤 회사 대표의 부인이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인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완쾌하셨습니다. 모두 정 과장님 덕분입니다. 김서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가능하십니까? 장소는 시내 힐탑 호텔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근무 시간이시니 제가 정 과장님 회사에 공식적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대표님의 강력한 의사이십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우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우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우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회사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뿐일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웠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도무지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우진은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당당하게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 했으면 떳떳하지 뭐. 가서 인사나 받고 와. 어머니의 말처럼 단순한 일이면 좋겠다고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우진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외부 미팅이 있다고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우진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힐탑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이 우진을 맞이했습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우진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로비 한편의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여유롭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입던 정장이었지만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옆에 두었다가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정우진 과장님이십니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화드렸던 김서연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서연은 우진을 라운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획된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고 회색이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체격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평산업의 강태호입니다.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진도 얼른 일어나 자신의 명함을 꺼내 교환했습니다. 강태호는 우진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자신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부인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진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과장님 혹시 며칠 전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날 골목에서 쓰러졌던 사람이. 태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길에서 쓰러졌던 아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 강민서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민서는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등산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집까지 가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인은 급성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생긴 응급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명 심장마비라고도 불리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님 덕분에 제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고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아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깊고 긴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반려자를 살려준 은인에게 올리는 절절한 감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 과장님만이 유일하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말에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골목의 침묵이, 사람들의 망설임이, 그리고 자신도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비로소 그날의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의 차가운 손, 거칠었던 숨소리, 그리고 골목의 침묵,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입술, 그리고 자신의 소매를 붙잡았던 그 약한 손의 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괜찮으신가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완쾌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태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정 과장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태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은은한 음악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습니다. 우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호는 잠시 차를 마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님,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태호는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8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인정받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25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라고 했습니다. 25에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죠.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도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그때마다 아내가 함께 버텨줬습니다. 민서는 태호의 대학 동기였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해서 사업 초기부터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격리 일도 하고 영업도 함께 다녔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제게 아내는 동업자이자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 과장님,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뿐입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식 같았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 중에 회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카들도 있지만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직원 중에서 후계자를 찾으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있어도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은 있어도 비전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일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깨어난 뒤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민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우진이었다고 했습니다. 골목에서 저를 도와준 분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은인이었습니다. 경찰과 병원을 통해 우진의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기록과 119신고 내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 과장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우진에 대해 조사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회사 경력, 평판, 인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정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우진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뢰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날 골목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도운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준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태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우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정 과장님, 저는 제 회사를 정 과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그 남편은 회사를 넘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으로 보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의 삶이 담긴 이 회사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큰일입니다. 저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정 과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우진을 회사의 이사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함께 일하며 회사를 배우게 하고 점차 경영권을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준비해가며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그 모든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를 도왔을 뿐인데 인생의 무게가 담긴 제안이 돌아온 것입니다. 대표님, 저는 제조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영업 업무만 해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정 과장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호는 우진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태호는 명함 뒷면에 개인 연락처를 적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해 보십시오. 우진은 멍한 상태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온 우진은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호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회사를 맡긴다는 말, 이사로 영입한다는 말,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는 말.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거절하지도 바로 수락하지도 못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36의 평범한 회사원.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한 회사를 맡는다? 25년 역사의 회사를, 8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경영한다?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자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제조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도 없는 자신이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5년을 함께한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난 외부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발하지는 않을까? 회사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태호와 민서의 평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인생의 기회가 아닐까?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큰 일을,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상으로 회사를 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믿고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일 아니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일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너 원래 뭐든 열심히 하는 애잖아.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서 피하다 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부모님의 말에 우진은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태호의 신뢰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기꺼이 지기 위해서여야 했습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골목에서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다시 태호를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민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보자 눈가가 붉어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우진이 배워야 할 것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우진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신뢰가 담긴 선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진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입니다. 대표님과 부인께서 일궈오신 것을 소중히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와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켜온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우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서로의 다짐이 그 악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아쉬워했지만 더 큰 기회를 잡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상사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태평산업에 첫 출근한 날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태호가 직접 나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 이사님.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진은 태평산업의 이사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부는 의구심을 품은 표정이었고 일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스승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우진은 현장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섰습니다. 기계 작동법을 배우고 부품 하나하나의 용도를 익혔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베테랑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회사의 역사, 어려웠던 시절, 함께 이겨낸 순간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진은 회사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사님,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한 고참 직원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했죠. 하지만 이사님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 하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요. 그 말에 우진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진은 회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영업 경험을 살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마케팅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회사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늘어났습니다. 이사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설비 투자, 인력 채용, 사업 방향 결정.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옆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진은 실수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진은 직원 한 사람, 거래처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골목에서의 침묵과 손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민서의 차가운 손, 그 손이 자신의 소매를 붙잡았던 순간, 그때의 절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골목의 침묵. 누군가의 인생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우진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상사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협력업체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추구했고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태평산업은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처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들도 찾아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서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취임식이 열렸고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태호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언해 주십시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는 정 대표님의 것입니다. 우진은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확신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건강을 회복했고 가끔 회사에 들러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와 신뢰 그리고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남긴 흔적을 말없이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우진은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곳을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쓰러졌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지나쳤다면? 만약 두려움에 발걸음을 돌렸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서는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태평산업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본능을 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아니 수십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우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평산업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150명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공장도 건립했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문화였습니다. 우진이 만들어온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업 문화는 태평산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자랑스러워했고 거래처들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진은 가끔 신입사원 교육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술력? 품질? 수익성?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우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호와 민서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가끔 회사를 방문해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궈온 회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잘 맡겼습니다. 태호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대표님께서 닦아놓으신 기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정 대표님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그 침묵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가끔 그날 골목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양심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늘 큰 결심에서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의 선택이 망설임 끝에 내디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을 살리고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와 책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우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모두가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보답받지 못하는 선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하지만 선의를 외면하지 않은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른 형태의 따뜻함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진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퇴근길에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문득 앞에서 누군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았습니다. 짐이 바닥에 떨어지고 노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듯 했습니다. 우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짐도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짐이 무거워서 그만. 천천히 가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고맙네, 젊은이. 노인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은 노인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배려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 선택이 당장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드물게는 그 작은 선택이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진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져 거리를 덮어갔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멈추지 않았던 자신에게,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에게, 그리고 그 선택을 믿고 기회를 준 태호와 민서에게,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삶에게 감사했습니다.
우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것처럼 내일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을 소중히 여기며 눈앞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무겁고 복잡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양심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민 손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작은 배려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답받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선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따뜻함은 분명 세상 어딘가에 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위에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도 그 온기로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